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이곳은 시끌벅적한 도시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만큼 따뜻한 이웃들과 조용한 일상이 흐르는 곳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기까지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차별과 모욕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 취급당하고 나설 때는 왜 나섰냐고 욕먹고 그 이후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겪었죠. 세상 얄궂다니까요. 이렇게 억울했던 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슴에 맺힌 한을 풀듯 말이죠. 제가 겪었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또 어떻게 풀렸는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시댁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시댁의 흥망성사를 보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처음 시집 올 때만 해도 시댁은 부유했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버님이 투자에 손을 대면서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부유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폭망했지만 아주버님은 그 뒤로도 사업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의 원대한 꿈은 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뜨실 때까지도 성공을 맛보지 못하셨죠. 남편은 아주버님의 실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늘 사업이란 위험하고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도박과도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우리 아들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였어요. 어린 아들이 사업가를 꿈꾸게 된 데는 시모의 영향이 컸어요. 시모께서 우리 아들에게 자주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면서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남편은 우리 아들이 사업가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길 바랬지만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과로로 심근경색이 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은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죠. 대학생 여동생의 고등학교 3학년인 막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은 불안정한 창업 대신 월급쟁이로 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야망 가득했던 우리 아들이 가장 노릇 때문에 자기 꿈을 접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어언 6년이 지나갈 무렵 둘째 딸과 셋째 딸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동안 우리 집안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형편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겠다. 저는 아들에게 넌지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업이에요. 그건 다 어릴 적 철부지 같은 꿈이었을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할 거면 진즉 해야지 이 나이에 뭐래요. 네가 나이 먹어봤자 30대인데 못할 게 뭐가 있니? 더 이상 반대할 아버지도 없고 애들도 자기 앞가림 하니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뭐 있어.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글쎄요. 저도 이제는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 두려운 나이예요. 제 친구들은 하나둘씩 장가가서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사는데 이제 와서 다 버리고 사업하기는 좀 그래요. 아이고야, 그거는 임자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얘, 넌 사귀는 여자도 없으면서 뭘 고민하니? 사업하면서 또 뭐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 사귀는 여자 있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까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 제가 애인 생겼다고 하면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미래를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제가 곧 집에 데려올게요. 일주일 후 아들은 정말로 집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으로 아들보다 6살 어리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밝고 명랑한 성격에 예의도 바르고 우리 가족과도 잘 어울려서 제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결국 36살 때 제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저는 아들이 자신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 사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본인도 사업에 대해 별로 미련이 없어 보여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살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갈 쯤 아들은 서서히 다시 사업가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된 건 바로 며느리 집안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들 집 방문도 잘 하지 않았고 집에 오라는 말도 잘 하지 않아서 며느리와 자주 보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지라 보통 제 건강이나 일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들을 일이 많지 않았고 저는 알아서 지들끼리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깥사돈의 칠순잔치를 초대받아 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며느리와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할까요? 저를 반겨주지도 않고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 황당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초대해놓고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게다가 안사돈은 며느리 여동생의 남편인 사돈집 사위와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거의 말을 안 걸면서 사돈집 사위에게만 계속 말을 걸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으면 꼭 그 사람에게 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옆에 앉아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안사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사위끼리 비교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깥 사돈이 만년필 모으는 게 취미인데 사돈집 사위가 몇백만 원짜리 만년필을 선물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준비해온 장갑도 몇십만 원짜리 고급 장갑인데도 안사돈은 제 아들의 장갑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 둘째 딸 사위만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니 전문직이니 해도 사업 성공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월급쟁이는 이런 거 덥석덥석 쉽게 못 산단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꼭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대기업이니 월급쟁이니 이런 이야기면 누가 봐도 우리 아들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바깥사돈 생일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슬쩍 우리 아들 눈치를 보니까 아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 속에는 말 못할 상처와 서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이렇게 참아왔을까 싶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잔치가 끝나고 나서 따로 아들만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너 그동안 처가에서 이런 대접받고 살았니?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솔직히 엄마가 알았으면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야. 엄마, 괜찮아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진짜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알면 더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괜찮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엄마가 정말 속상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엄마 마음 찢어진다. 네가 그걸 다 참고 있었다니. 엄마가 더 미안하고 답답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실 거 아니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말해봐. 너희 첫째 남편이 그렇게 잘났니? 아니 지들이 뭘 얼마나 잘났길래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 다 가는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을 무시해. 어?
저는 아들에게 사돈집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던 아들은 제가 하도 계속 조르니 마지못해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며느리 여동생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대요. 여기까지야 아내 동생이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좋은 일이니 아들도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안사돈이 우리 아들과 사돈집 사위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돈집 사위가 차를 새로 샀다고 자랑하니까 안사돈이 우리 첫째 딸은 언제 이런 차 타보나, 둘은 월급쟁이니까 이런 차는 힘들지 않겠냐면서 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가 막혀서 당장이라도 안사돈 이것을 가만 안 두겠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간신히 아들이 흥분하시지 말라고 해서 이성을 되찾고 자리에 다시 앉았죠. 그 외에도 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비교당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자기는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이나 며느리한테는 티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고 속상한 티를 냈지만 아들이 사정하듯 말하니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다만 또 비슷한 광경을 내 눈에서 목격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그 전에 사돈이 선을 넘는 비교를 하면 너도 따끔하게 한마디로 하라고 했죠. 아무리 어른된 입장이라도 틀린 건 확실히 지적하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며느리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뻔히 그런 취급을 받는 걸 알면서도 놔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며느리를 대할 때 저도 모르게 차갑게 대하게 되더군요. 아무리 아들이 티내지 말라고 했다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단답으로만 응대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가 집에 올 때도 예전 같으면 음식을 준비해서 맞이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대충 차려놓고 손님 대하듯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쩔쩔매며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짤막하게 그런 일 없다고 답변했죠. 그러다가 칠순잔치가 끝나고 몇 개월이 흘렸을 무렵 아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너네 장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 자꾸 그 집안에서 비교하고 너한테 뭐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관두고 사업하려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야.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멀쩡한 회사 관두는 거면 아이, 나는 그건 또 반대다.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관두는 건 아니에요. 제 동료나 상사였던 분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게다가 선배나 후배들이 회사를 나가서 자기 일 해보겠다고 어릴 적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대학교 때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꿈꿨던 일을 해보고 싶은 거고 제 소원을 이루는 김에 장인 장모님에게도 인정받는 사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야? 엄마 앞이라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이, 내 엄마 진짜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냥 남들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자꾸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뭐 나는 정말 그런 이유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 며느리하고는 잘 상의한 거야. 네, 엄마. 집사람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더니 제 결심이 굳건하다는 거 아니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아들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가며 자길 응원해달라고 하는데 엄마인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들의 결정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아들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시장 조사를 다니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어요. 때로는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활기가 돌았어요.
아들은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조잘대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교 때 열정적이고 활기차던 아들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처음엔 아들의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고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왔어요. 고객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 투자도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압박도 심하다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잘 될 거라고 항상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부 인사도 자주 않던 애가 웬일로 전화했나 싶어 당황스러웠죠. 며느리는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집에 찾아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찾아온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힘든 상황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도 아직 잘 안 풀리고 저도 대기업 계약직 만료되고 나서 지금은 그냥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아, 이번 달에도 너무 내야 할 게 많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퇴직금도 있고, 너희들이 모아뒀던 돈이 있고, 그거 다 사업 자금으로 나갔죠. 어머님, 물론 시중에 한 푼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어? 무슨 부탁을 말이냐? 남편 사업이 나아질 때까지만 돈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 해서요. 돈을 지원해 달라고? 대체 얼마나? 며느리는 마치 송구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제시한 금액은 40만 원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여겼는지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아들 내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물론 며느리는 칠순잔치 사건 이후로 곱게 보이지 않았지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 아들도 쓰는 돈이니 어미로서 자식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돕는 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생활비를 보태자 태도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이라고 제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먼저 와서 애교를 부리거나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도와주기 시작한 뒤로는 유별나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자주 안부 인사를 하고 저희 집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말투도 훨씬 나긋나긋해졌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먼저 다가와 잘해주니 며느리한테 놓여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며느리는 노래방 18번 마냥 틈만 나면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같은 분은 없으세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거 알죠? 아유, 얘가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라. 낯간지럽다. 아유,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어머님 존경하는 건 사실인데요. 어머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님처럼 좋은 분과 함께 지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이, 그래, 그래.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어머, 빈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어머님께서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말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시부모님이 집에 방문하는 것도 질색하는 며느리들 많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러지 않으니 좋더군요. 그러다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어갈 무렵 우리 아들의 사업이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딱 2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더군요. 저는 드디어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구나 싶어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미리 말도 안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허겁지겁 좋은 뉴스가 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대체 뭐길래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나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파트를 산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사업이 상승 궤도에 올랐다는 걸 알았지만 벌써 그 정도 수준인 것까지는 몰랐죠. 며느리가 실컷 자랑을 늘어놓고 간 후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은 것이 뭔가 좀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놈을 들들 볶으며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 아니라니. 그럼 새아가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얘 빨리 말해. 너 뜸들이는 게 영 불안하다. 너 사고 친 거 아니지? 죄송해요. 엄마, 사실 제가 처가에 허풍을 좀 떨었어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허풍이라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장모님이 자꾸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그날따라 이상하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장모님한테 제 사업도 잘 된다고 이번에 아파트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사업이 잘 된다는 건 거짓말은 아닌데 솔직히 당장 아파트 살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이비방정이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아이고 이놈아,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친 거야? 아이고, 아무리 네 자존심이 중요하기로서니 감당 못할 일을 저질렀어. 죄송해요 엄마.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 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말대로 이 일을 수습해야 하니 제가 이 일을 수습하려면 엄마가 저를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아들이 생각해낸 수습 방법이란 이랬습니다. 그동안 사업하면서 번 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 대출 끼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미쳤냐면서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이 일 때문에 헛돈을 쓰냐고 뭐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울먹이면서 자기 처가에 한번 면 좀 세우게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투자금 받는 걸로 좀만 보태달라고 엄마가 원하면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무릎을 꿇겠다고 애원해왔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싶을 테니 잠시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앞에서 우리 아주버님께서 투자를 잘못하셔서 집안이 골로 가셨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 후에도 여기저기 투자를 계속 하셨다고 한 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아주버님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뜨고 나서도 언젠가는 대박이 터질 거라 굳게 믿으셨죠. 그리고는 그 투자금에 대한 권리를 가족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남편이 눈을 감으면서 그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배우자인 저에게 넘어왔죠. 저는 그 권리를 받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제 계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투자하셨던 회사 중 몇몇 회사가 시류를 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양산업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재조명받는 거요. 제가 투자금을 받는 회사가 그랬던 거죠. 저는 그 뒤로 꽤 쏠쏠하게 이득을 보기 시작했지만 주변에는 제 가족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똥파리도 붙기 마련이니까요. 며느리 또한 제가 이렇게 뒤로는 돈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기껏 해봐야 몇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아파트 사는데 보태라니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대책 없다 생각이 드는데도 다 큰 아들이 울먹이면서 사정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상대방이 사정하면 너무 마음이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말이죠. 우리 아들은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저랑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까지 설득했어요. 만약 아파트를 사게 되면 엄마한테도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우리도 오손도손 같이 살면 그 아파트에서 엄마도 같이 사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네 맘대로 되는 일이야? 너희 처도 허락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너 혼자 결정 지은 걸로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살아?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우리 집사람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 앞에서도 같이 살자고 노래 부르는 거 한두 번 들으신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엄마한테 보통 잘해요. 아이 그래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유 참 너는 진짜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고민을 하게 만드니? 엄마 제발요. 큰아들 한번 처갓집에 큰소리치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결국 저는 아들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왜 자기 말 안 들어줬냐는 원망을 듣기 싫기도 하고 평생 자식 자존심 한번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게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들한테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투자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집 한 돈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들네 집에 들어갈 거면 이 집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지원해준 돈으로 아들은 아파트를 구매했고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처갓집에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행복해 하더군요. 자기 처제 남편과 비교받던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처가에서도 우리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대우해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처가 식구들이 우리 아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때도 많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더래요. 또 명절 때도 안 사더니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더랍니다. 고기 반찬을 아들 밥에 얹어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등을 두드려줬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제 아들이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아파트를 사준 덕분에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집까지 팔았으니 이제 이사를 가야 할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입주할 날짜가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사 준비를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렇게 이사 준비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군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온 적은 많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어찌됐든 초대를 받고 그 50평 아파트에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묘하게 싸한 기운이 감돌더군요. 아들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 있었는데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좀 당황했지만 사부인이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두 사람 모두 저를 맞이하면서도 표정이 영 밝지 않더라고요. 꼭 칠순잔치 때 봤던 그 표정이라서 저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런 제 느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듯 며느리가 내온 차는 다 식어서 차갑더군요. 순간 당황했지만 이걸 가지고 따지기도 뭐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차를 마시고 있던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며느리는 입을 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이 집에 어머님도 같이 모실 거라고 했고 어머님도 남편 말에 동의하셨다면서요? 그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도 좋다고 해다며.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만 불편하지 않으면 기왕이면 같이 사는 게 좋지. 안 그래도 혼자라서 적적한데. 아이고 세상에. 사부인 이렇게 순진하셔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사셨어요. 빈말로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딸이 정말 사부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우리 딸이 비행기 태워드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이고 그걸 진짜 믿고 덥석 물다니. 아니 나이가 몇인데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저희 딸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시나요? 아유 엄마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예. 그래도 말할 건 말해야지. 또 요 양반이 다른 걸로 눈치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 이렇게 미리 지적을 줘야 조심하려고는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생활비도 보태주고 아들이 사업 힘들 때도 나름 지원해주면서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대접이라뇨. 그리고 제가 먼저 살자고 했습니까? 지들이 나보고 같이 살자한 거라고요. 그래놓고 눈치 없는 노인네 취급받으니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뭐라고 대꾸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만약 제가 이곳에 살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니 집주인인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저에게 줄 수 있는 방은 여기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이더니 그 말을 끝으로 갑자기 저를 확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잡고는 베란다 쪽으로 데려가더군요. 베란다에는 매트 하나만 깔려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죠. 설마 너 나보고 여기서 자라는 말이니? 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도 어른이니 매트 하나는 깔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거 꺼느라 고생 좀 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정말 내가 여기서 지내길 바라는 거야? 농담 아니고 진담이니? 네, 어머님. 저 농담하는 거 아닌데요. 이 방 아니면 전 내줄 곳이 없어요. 남편 서재방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 드레스룸도 있어야 하고 창고방도 있어야 하고 솔직히 여기 베란다도 생각해둔 용도가 있는데 어머님 오신다니까 고민 끝에 제가 양보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 싫다고 하시면 저희랑은 같이 못 사시는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베란다에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 꼬우면 같이 살 생각 따위 집어치우라 이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큰 소리로 며느리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나랑 같이 살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서 자라고 할 수 있니? 너희 부부 힘들 때 도와준 것도 알지 않니? 심지어 네가 부탁한 거잖아, 네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찬밥 대우를 하냐? 아이 사부인, 듣다 보니 좀 웃겨서 그런데요. 도와주셨다는 게 그깟 몇십만 원 예전에 대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그깟 몇십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이면 1년 내내 줘도 1,000만 원도 안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대우를 운운하는 게 참 우습네요. 우리 둘째 사위가 지금까지 나한테 준 명품백이 더 비싸겠수? 정 돈이 아까우면 우리 사위한테 받아내시든가요. 그 모욕적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싶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보여줬던 모든 배려와 노력들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마음속에서 용암 같은 노여움이 치밀어 오르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손은 저절로 떨려왔어요. 이성을 잃은 저는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며느리와 안 사돈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차가 둘의 얼굴에 떨어지자 둘은 깜짝 놀라 뭐 하는 짓이냐며 씩씩대며 소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있었고 그 인간들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제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서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큰 길 한가운데서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 걸으면서도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질 않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아들은 잠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고 나서 다시 전화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토해내듯 자기 아내에게 실망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엄마 말이 다 사실이었다며 자기 아내지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자기 장모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당한 모욕을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 아들 집을 급매로 내놓기로 했죠.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며느리와 안사돈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분명 우리 아들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만 산 집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자신들의 착각을 이용해서 마지막 순간에 큰 충격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집이 팔리고 나서야 그 망할 년들에게 이 사실을 밝힐 계획이었어요. 팔릴 때까지는 모른 척 지켜보다가 나중에 진실을 밝혀서 개 쪽을 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깔보았는지 똑똑히 알았기에 그만큼의 모욕을 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한 번쯤은 저도 그 인간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급매로 올린 지 며칠이 지나자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들과 저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50평짜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에 와 있으니 당황한 며느리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미소를 띠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 사람 말이니? 집 보러 온 사람이야. 네? 집을 팔겠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은 저희 남편이 산 건데요. 어머, 얘, 이 큰 집을 어떻게 우리 아들이 혼자 사니? 이 집에 내 돈도 들어갔으니 난 권리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 혼자 산 집이 아니라니요? 뭐야 이거? 당신 설명해봐.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 사는데 돈을 보탰다는 거야? 저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부탁했던 일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등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며느리는 가증스럽게도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잘못했다며 집만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만 팔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와서 이런다고 내가 마음을 돌릴 것 같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면요, 가장 큰 안방을 쓰세요. 아니면 차라리 제가 당분간 제가 베란다를 쓸까요? 그러면 어머님의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참 너도 너다. 니까짓 게 베란다에서 잔다고 내 맘이 풀리겠니? 당장 이 집에서 너를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철이 없다니. 네가 무슨 20살짜리도 아닌데 다 큰 여자가 그 나이까지 기본적인 예의랑 도리도 모르는 철부지인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걸 그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내가 다 잊을 것 같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더 기니 말할 필요 없다. 이 집은 팔 거고 더 이상 너랑은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님, 안 돼요. 예전에 살던 집도 팔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사냐고요.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는데.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건 너 혼자지. 그 집 팔아서 나랑 아들이랑 살 작고 예쁜 집 구할 거란다. 정우야, 얘가 뭐라 떠드는 건 귀찮으니까 아이고 빨리 내보내자. 손님도 있는데 이런 모습 계속 보이는 게 예의도 아니잖니. 아들은 며느리를 현관문까지 끌고 나갔고 거의 내동댕이 치듯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며느리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켓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며느리 앞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제 구역질 나는 너랑 너네 가족들 모두 끝이야. 네가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계급 나누듯 돈을 들먹였던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엄마한테 한 행동 그리고 나까지 기만한 거 절대 용서 못해. 곧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리는 바닥에서 종이를 주워보고는 그제야 이혼 소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며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문 뒤로 며느리의 오열과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고래고래 소리치는 욕설이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저희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손도 떨렸지만 아들도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나중에 애원을 하고 심지어 저와 아들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저희는 끝끝내 외면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사부인이 저와 아들의 50평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그 집에 살진 않으니 아들 혼자 그 넓은 집을 살기도 좀 그래서 집이 팔릴 때까지 저 또한 그 집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가 주말 점심때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이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그 망할 인간들은 이혼 소송을 제발 취하해달라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욕과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 울며 빌어도 그저 가소로울 뿐이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잘못했어요. 저랑 우리 딸이 그때 경고망동했지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라니까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좀 마세요. 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정하는데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시지요. 제가 딸아이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잘못 교육시킨 딸을 이제 와서 제대로 가르친다고 변합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저 싹퉁머리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난 솔직히 며느리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이 닥쳤으니 비는 척하는 거겠죠. 엄마, 그냥 들어가세요. 뭘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냥 경찰 불러서 확 쫓아낼까요?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아휴, 안 되겠다. 엄마, 저 경찰 부를게요. 아들이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나서야 며느리와 사부인은 겨우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는 순간에도 또 한 번 찾아오면 경찰서 가게 될 줄 알아라는 말을 잊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드디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며느리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텼지만 결국 며느리는 유책 배우자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진술하고 또 사부인에게 들었던 폭언을 진술했거든요. 마침내 이혼 결과가 확정되었고 며느리가 전 며느리가 되어 위자료를 물게 된 날, 저와 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느낌이었죠. 우리를 무시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에게 드디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의 고통을 겪었는지 그날의 눈물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이후 우리 아들의 사업은 날개가 돋친 듯 고공행진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꽤 잘 되고 있었지만 SNS 홍보를 제대로 활용한 덕분에 아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아들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동안 우리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낮밤 없이 일하며 고객 응대와 제품 개선에 몰두했고 그 노력의 결실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아파트도 못 사서 저에게 돈을 빌리던 아들은 이제 건물까지 구매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그 건물이 대단히 큰 빌딩도 아니고 지방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긴 했지만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2층짜리 상가 건물이어도 목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건물은 항상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이 넘쳤어요. 저는 속으로 모든 고생 끝에 우리 아들이 이런 위치까지 왔구나 싶어 감격했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를 보니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이번에 제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려고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 그래? 실실 웃는 거 보니까 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라도 돼. 친구는 무슨, 별로 보고 싶지도 않던 인간이에요. 별로 보고 싶은 인간이 아니면 기분 나빠야 정상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신났다는 듯이 웃어?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이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놀랍게도 우리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려던 사람의 정체는 바로 전사돈 집 둘째 사위였습니다. 전사돈 집 둘째 사위는 장모의 총애를 얻고 아들한테 건방지게 굴었다고 합니다. 분명 아들이 손윗사람인데도 나이가 많단 이유로 은근슬쩍 말을 놓고 가끔은 세상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면서 쓸데없는 충고질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동안 반대로 그놈은 사업이 제대로 박살난 모양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가게가 있을 정도로 많은 가게를 관리했는데 결국 싹 다 정리하고 남은 가게 하나로 어떻게든 재기를 시도해 보려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사돈집 둘째 사위도 우리 아들 건물이 목이 좋은 곳이라는 걸 아니까 그곳에 꼭 들어와야 한다며 아들에게 계속 굽신거리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아들은 바뀐 상황이 재밌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에게 굽신거리며 가게 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 싶었죠. 저는 아들에게 그 사람을 세입자로 드릴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미쳤냐면서 다만 그놈이 자기한테 하인처럼 구는 게 재밌어서 며칠 고민하는 척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전사돈집 둘째 사위가 노렸던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놈이 이 거리를 지나치면 자기가 못 들어간 자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저와 아들은 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게 알 수 없고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얕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결국 그 결과가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만큼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와 아들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바쁘게 지냈고 저도 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며 건강도 챙기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모자가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겼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끼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아들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